자존심 강한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자신의 파스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식의 도시 밀라노에서 전 세계 올림픽 선수들이 이탈리아 요리를 외면하고 오직 이것 하나를 먹겠다고 1시간 넘게 줄을 섰거든요. 도대체 저 하얀 물이 뭐길래 라며 분노하던 40년 경력의 이탈리아 셰프. 하지만 그 국물을 딱 한 숟가락 맛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자랑 오소부코마저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72시간의 기적. 현지 셰프가 내 요리는 가짜였다고 고백하게 만든 그 충격적인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밀라노에서 나고 자라 40년 동안 밀가루와 달걀 노른자의 황금 비율만 연구해온 늙은 요리사죠. 제 손은 반죽을 만질 때 가장 정직합니다. 밀가루의 수분 함량이 0.5%만 달라져도 손끝이 먼저 알아채거든요. 파스타 면을 뽑을 때 반죽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 그게 제 40년의 기술이에요. 이번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촌의 파스타 섹션 총괄을 맡았을 때 저는 제 요리 인생의 정점을 찍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선수들에게 진짜 알덴테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생각에 밤마다 가슴이 뛰었거든요. 이탈리아에 와서 이탈리아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이보다 완벽한 무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수촌 주방은 거대했어요. 축구장 절반 크기의 조리 공간에 200명이 넘는 셰프가 근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임시 식당이었죠. 그 안에서 이탈리아 섹션은 단연 중심이었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 가장 큰 조리대, 가장 많은 인원. 당연한 거죠. 여기가 이탈리아니까요. 홈그라운드니까요.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개막식 만찬 메뉴로 제 탈리아텔레를 선택했을 정도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전 세계가 밀라노의 파스타를 잊지 못하게 될 거라고.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아내 카테리나가 새벽에 눈을 비비며 물었죠. 여보, 올림픽이 끝나면 당신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40년을 기다려온 무대야, 못 참겠어. 그렇게 매일 새벽 어둠 속을 뚫고 주방에 들어서서 반죽을 치대고 면을 뽑고 소스를 졸였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면을 뽑고 소스를 졸이고 탈리아텔레, 파파르델레, 라비올리. 제가 뽑은 면은 폭이 균일하고 두께가 일정해서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동료들이 감탄했어요. 소스도 완벽했습니다. 볼로네제에 들어가는 고기는 최상급 키아나 소를 직접 골랐고 토마토는 나폴리 인근에서 재배한 산 마르차노 품종만 고집했어요. 올리브유는 토스카나산,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24개월 숙성. 타협이란 없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제 인생 최고의 파스타였어요. 그런데 2월 17일, 그날 점심은 제 인생 최악의 모욕으로 기억됩니다. 사건은 식판 반납구에서 시작됐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습관적으로 잔반통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셰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손님이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면 그날 요리의 성적표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잔반통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반죽해서 뽑아낸 탈리아텔레가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거든요. 한두 접시가 아니었어요. 수십 접시의 파스타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스는 완벽했고 면의 익힘 정도는 교과서 그 자체였는데 왜? 대체 왜? 이 귀한 음식이 이렇게 돼야 하는 건지. 마치 제 40년 인생이 통째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셰프에게 자기 음식이 쓰레기통에 있는 걸 보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어요. 그건 작품을 찢기는 화가의 심정과 같습니다. 저는 주방 보조 루이지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선수들 입맛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미각을 상실하기라도 한 건지. 이탈리아에 와서 이탈리아 음식을 안 먹으면 대체 뭘 먹겠다는 건지. 루이지는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어요. 셰프님, 오늘 점심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선수들이 우리 쪽에 거의 안 왔어요.
개막 이후 처음이에요. 다들 아시안 푸드 코너 쪽으로 몰려갔다고요. 아시안 푸드 코너라고요? 선수촌 식당. 한쪽 구석에 있는 평소에는 사람도 별로 없던 그 조용한 코너 말인가요?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거칠게 닦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제 40년 요리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식당 반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어요. 결승전을 앞둔 스타디움의 함성 같았죠. 그쪽으로 다가갈수록 소리는 커졌고 마침내 인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심지어 우리 이탈리아 선수들까지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어요. 세어보니 30명은 좋게 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빈 그릇이 들려 있었고 눈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쇠솥 하나를요. 쇠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김 사이로 밀도 높은 뿌연 국물이 보였어요. 도대체 저 밋밋한 물이 뭐길래. 제 파스타는 쓰레기통에서 식어가고 있는데 저 정체불명의 하얀 국물 앞에 제 조국의 선수들이 줄을 서 있다니. 배신감에 이가 갈렸습니다. 이탈리아 땅에서 이탈리아 셰프의 코앞에서 이탈리아 선수들이 다른 나라 음식을 선택하다니. 이건 모욕이었어요. 저는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어요. 그곳에는 제 사위이자 한국 측 조리 지원을 나온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작은 체구의 청년 셰프. 제 사위 기훈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국자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기훈은 제 딸 줄리아의 남편입니다. 한국에서 요리를 공부한 청년인데 줄리아가 유학 중에 만나서 데려왔죠. 저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셰프의 딸이라면 최소한 이탈리아 셰프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기훈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의도적으로 제 최고의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내놓았어요. 먹어봐. 이게 진짜 요리야. 그런 신보였죠. 기훈은 다 먹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장인어른. 하지만 다음에 제가 한국 요리를 해드려도 될까요? 건방진 녀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줄리아가 완고했고 기훈이라는 녀석도 제 앞에서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3년을 버틴 끝에 결혼을 허락했지만 솔직히 기훈의 한국 요리를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명절에 기훈이 만들어 온 한국 음식은 늘 냉장고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사위가 지금 제 코앞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파스타가 쓰레기통에 처박힌 바로 그날에요. 기훈의 충혈된 눈에는 지쳐 있으면서도 기묘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제가 4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저 희뿌연 국물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다짐했습니다. 좋아, 저 국물의 정체를 밝혀내겠다. 분석하고 해부하고 결함을 찾아내겠다. 그래서 이 소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기훈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요. 하지만 기훈은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그저 기계처럼 그릇에 하얀 국물을 담고 그 위에 얇게 썬 달걀 지단과 초록색 파, 그리고 검은 김가루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한 그릇을 완성하는 데 채 10초도 안 됐어요. 옆에서 보조하는 한국 스태프 2명이 떡을 미리 삶아 그릇에 담아놓고 기훈이 국물을 붓고 고명을 얻는 시스템이었죠. 그 속도가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기훈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 턱 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나서 냉정하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셰프는 감정이 아니라 분석으로 판단해야 하니까요. 화가 나더라도 일단 눈과 코와 혀로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40년 셰프의 자세입니다. 줄을 선 선수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미 먹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마치 추운 겨울에 핫초코 잔을 쥐듯이요.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예외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삼키고 다시 눈을 뜨면 표정이 풀려 있었어요. 어깨에 긴장이 빠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떤 선수는 한숨을 내쉬기까지 했습니다. 저건 맛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위안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저 선수들이 국물 한 그릇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띈 건 노르웨이 선수 한 명이었어요. 덩치 큰 바이애슬론 선수였는데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조용히 눈물을 닦더군요. 동료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할머니 수프 맛이 난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음식이 사람을 울린다고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아주 작은 의심이 처음으로 싹 텄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분석을 계속해야 해요. 솥단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김이 뜨겁게 얼굴을 감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인상은 처참할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이탈리아 요리의 화려한 색감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토마토의 붉은빛도, 바질의 초록빛도, 파르미지아노의 노란빛도 없는 그저 뿌옇고 밋밋한 숭늉 같은 흐릿한 빛깔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셰프에게 요리의 첫 번째 조건은 시각적 아름다움이에요. 눈이 먼저 먹고 코가 다음으로 먹고 혀가 마지막으로 먹는다. 이건 요리학교 1학년이 첫 수업에서 배우는 기본이거든요. 제 스승 안젤로 셰프는 늘 말씀하셨어요. 마르코, 접시 위의 색깔이 3가지 미만이면 그건 요리가 아니라 사료야. 그 가르침을 40년간 지켜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이 하얀 국물은 시각 테스트에서 이미 낙제점이었어요. 저런 밋밋한 걸 요리라고 내놓다니.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코끝을 스친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40년간 주방에서 훈련된 셰프의 코가 자동으로 반응한 거예요. 소믈리에가 와인 잔을 코에 가져가듯 셰프의 코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에 저는 멈칫했어요. 낯선 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한 냄새이기도 했어요. 버터의 느끼한 무게감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브유의 풀 같은 청량함도 아니었고요. 마늘이나 로즈마리 같은 향신료의 날카로움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짐승의 뼈가 오랜 시간, 물과 불을 만나 스스로 무너지면서 뿜어내는 원초적인 단백질의 향이었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하고 원시적이었어요. 마치 겨울 벽난로 앞에 앉았을 때 느끼는 그 근원적인 안도감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탈리아에도 뼈를 고아 만드는 요리가 있거든요. 브로도라고 부르는 육수가 대표적이죠. 소의 뼈와 고기, 채소를 넣고 몇 시간 끓여서 맑은 국물을 뽑아내는 건데 그게 이탈리아 요리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리소토도 미네스트로네도 다 이 브로도에서 출발하거든요. 하지만 이 냄새는 브로도와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브로도는 샐러리와 당근과 양파로 잡내를 잡고 월계수 잎과 통후추로 향의 방향을 설정해요. 냄새를 다른 냄새로 덮는 거죠. 마치 향수를 뿌리듯이요. 이탈리아 요리는 기본적으로 향의 레이어를 쌓는 방식이거든요. 첫 번째 층에 올리브유, 두 번째 층에 마늘, 세 번째 층에 허브.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최종적인 맛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솥에서 나는 냄새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솥에서 나는 냄새는 아무것도 덮지 않았습니다. 뼈의 냄새 자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극한까지 응축시킨 듯한 무게감이었어요.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세우는 향.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셰프의 본능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머리는 부정하고 있었지만 코는 이미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수천 가지 재료의 냄새를 맡아온 이 코가 지금 처음 맡는 종류의 깊이를 감지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랬습니다. 이탈리아 육수의 냄새가 수채화라면 이 냄새는 유화였어요. 같은 그림이지만 물감의 밀도와 두께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코끝에서 분명하게 느껴졌고 그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불안. 기운이 잠시 손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훔치며 저를 돌아봤어요. 장인어른 죄송해요. 지금 설명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쟁터라서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새벽부터, 아니 어쩌면 어젯밤부터 이솥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피곤한 눈 속에 기묘한 빛이 있었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한 번도 감히 보여준 적 없는 요리사로서의 당당한 자부심. 건방진 녀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파스타가 버려지는 동안 자네는 이 뿌연 물로 영웅 놀이를 하겠다는 건가?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코끝에 남은 그 냄새가 자꾸만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머리로는 분노하고 있었는데 코는 자꾸만 소 쪽으로 돌아갔어요. 40년 경력의 코가 난생 처음으로 제 판단에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배신이 오늘 중 가장 당혹스러웠어요. 저는 줄을 서 있는 선수들 틈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팀의 에이스 마르첼로였어요. 이 녀석은 12살 때부터 제 레스토랑의 단골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처음 왔을 때 제 까르보나라를 먹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던 얼굴이 아직도 서네요. 그 뒤로 시합 전날이면 반드시 제 파스타를 먹으러 왔죠. 마르코 셰프의 탈리아텔레가 행운의 부적이라면서요. 20살 때는 유럽 선수권 금메달을 딴 날 밤에 제 식당으로 달려와서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우리에게 파스타는 음식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신뢰의 끈이었죠. 그 마르첼로가 지금 제 파스타가 아니라 하얀 국물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녀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마르첼로, 너마저 여기 있는 거냐? 내 라구 소스가 입맛에 안 맞더냐? 마르첼로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돌아봤어요. 녀석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 셰프님. 셰프님 파스타는 당연히 최고죠. 하지만 오늘은 이걸 먹어야 해요. 내일 활강 경기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몸 상태가 달라진다고요? 음식 하나로?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가 대체 이게 뭐냐고 물으니 옆에 있던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가 끼어들었어요. 매직 수프예요. 이걸 먹으면 몸속에 난로를 켠 것 같아요. 어제 먹고 나서 훈련할 때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완전히 풀렸거든요. 몸속에 난로를 켠다고요? 과학자도 아닌 선수가 음식에 마법 같은 수식어를 붙이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음식은 과학입니다. 칼로리와 영양소의 조합일 뿐이에요. 단백질이 몇 그램이고 탄수화물이 몇 그램인지가 중요한 거지 마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이 국물에 정말 특별한 효과가 있다면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성분 때문이지 초자연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말은 선수들의 환호성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도 제 말에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모두 오직 저 손만 바라보고 있었죠. 배식대 앞에서 국물을 받아든 선수들의 반응이 저를 더 당혹스럽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프랑스 바이애슬론 선수도,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도,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선수도. 국적과 종목이 다른 선수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이게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노르웨이 덩치 큰 선수 한 명이었어요.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더군요. 동료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할머니가 끓여주던 수프 맛이 난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라도 문화도 전혀 다른 사람이 한국 사골 국물에서 할머니의 수프를 떠올리다니. 이건 뭔가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무언가가 이 국물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눌러버렸어요. 어떤 일본 피겨 선수는 양손을 모으고 작은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나중에 기훈한테 들어보니 음식에 대한 감사 인사였다고 하더군요. 음식 한 그릇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선수라니. 과연 이 하얀 국물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건지. 마르첼로가 드디어 자기 차례를 받았습니다. 이 녀석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국물을 후루룩 마셨어요. 이탈리아 사람은 음식을 소리내서 먹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식문화에서 대단히 무례한 행위거든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소리내지 말아예요. 하지만 마르첼로는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마셨습니다. 예절을 잊을 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아니, 예절 같은 건 이미 녀석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녀석이 떡이라고 불리는 하얀 덩어리를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그 순간 마르첼로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지고 씹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얼굴 전체에 행복감이 물결처럼 퍼지는 그 표정.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 같았습니다. 녀석은 한참을 씹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뇨끼보다 쫄깃해요.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대체 뭘로 만든 거죠? 뇨끼보다 쫄깃하다고요? 제 뇨끼를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뇨끼는 감자와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드는 이탈리아의 영웅 같은 음식이에요. 마르첼로, 너는 내 뇨끼를 먹으며 자란 아이잖아. 그런 내가 지금 다른 나라의 떡 앞에서 감탄하다니. 저는 지난 40년 동안 제 요리를 먹는 손님에게서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나 돌아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제 요리를 먹은 손님들은 감탄하고 칭찬하고 만족했어요. 하지만 저런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마르첼로의 얼굴에 떠오른 건 미식가의 감탄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위안이었어요. 음식이 주는 근원적인 포옹 같은 거였죠. 마치 추운 겨울 저녁,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어서 들어와 따뜻한 거 끓여놨어 하고 말해주는 그 순간의 안도감. 질투심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40년 경력의 셰프가 하얀 국물 하나에 질투를 느끼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밀라노 최고의 셰프입니다. 대통령 만찬을 맡아본 사람이에요. 미슐랭 가이드에 3번이나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라고요. 그런 제가 선수촌 구석에서 솥 하나 걸어놓고 국물 퍼주는 한국인 사위한테 밀린다고? 저건 분명 자극적인 조미료를 잔뜩 넣은 것일 거예요. MSG 같은 화학 물질로 혀를 속이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돌아섰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르첼로의 그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돌아보니 마르첼로는 빈 그릇을 반납하면서 한국 스태프에게 서툰 영어로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태프가 활짝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마르첼로도 따라 엄지를 들어올렸어요. 20년 넘게 제 레스토랑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주방에 찾아와 인사한 적 없는 이 녀석이 한 그릇 먹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칼로 베이는 것보다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주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운의 레시피를 직접 확인해서 이 소란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반드시 결함을 찾아내겠다는 40년 경력을 건 독한 각오로요. 저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기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레시피를 내놓으라고요.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고. 기운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벽에 붙은 작업 지시서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복잡한 화학식이나 분자 요리법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사골, 핏물 제거 12시간, 가열 24시간, 기름 제거 반복, 총 72시간 소요. 그게 전부였어요. 72시간이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냐고요. 셰프의 시간은 돈입니다. 주방에서 가스불을 켜고 있는 매 순간이 비용이에요. 인건비, 가스비, 기회비용. 그걸 계산하지 못하면 셰프가 아니라 예술가예요. 우리 이탈리아에서는 송아지 정강이를 뼈째 고아서 오소부코라는 요리를 만드는데 그것도 기껏해야 서너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트 와인을 붓고 토마토를 넣어서 천천히 브레이징하면 서너 시간 만에 골수는 다 녹아나오고 고기는 뼈에서 스르르 떨어져요. 그렇게 만든 오소부코에 그레몰라타를 얹어서 내놓으면 손님들은 감탄합니다. 그것이 이탈리아 요리의 효율성이에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맛을 뽑아내는 거죠. 뼈를 사흘 밤낮이나 삶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칼슘 찌꺼기뿐이에요. 저의 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적에 기우는 처음으로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오소부코는 고기를 먹기 위한 요리죠. 뼈는 거들 뿐이고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 요리에서는 뼈가 주인공이에요. 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72시간에 걸쳐서 액체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결과물을 진국이라고 불러요. 진국.
진짜 국물이라는 뜻인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기훈. 뼈는 뼈일 뿐이야. 그 안에 골수는 서너 시간이면 전부 추출돼. 그 이상은 미신이라고. 기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장인어른은 골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72시간이 뽑아내는 건 골수가 아닙니다. 뼈 조직 자체입니다.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바뀌고 칼슘과 인이 물에 녹아들고 미네랄이 하나씩 풀려나와요. 그래서 국물이 뿌얘지는 거예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저는 반박하려다가 멈칫했어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한다고요? 그건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탈리아 요리에서도 돼지 껍질이나 족발을 오래 끓이면 국물이 끈적해지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콜라겐의 가수분해. 요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걸 뼈에서 뽑아낸다는 발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 옆에 놓인 냄비를 하나 발견했어요. 기훈이 지난밤에 걸러낸 것이라며 보여준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식은 국물이 담겨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액체가 아니었거든요. 젤리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떠보니 끊어지지 않고 탱글탱글 흔들렸습니다. 투명한 호박색의 젤리 덩어리. 이건 젤라틴의 농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는 뜻이었죠. 판젤라틴을 녹여서 만든 것도 아닌데 순수하게 뼈에서만 이 정도가 나왔다고요? 이건 불가능해. 뼈에서 이 정도의 젤라틴이 나온다고? 내가 40년간 알아온 요리 과학의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래서 72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 끓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 12시간은 핏물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찬물에 뼈를 담가서 피를 빼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잡내를 날리고 깨끗이 씻어서 새 물에 넣어요. 다음 24시간은 뼈 속의 유기물이 천천히 빠져나오는 시간이고요. 마지막 36시간은 뼈 자체가 무너지면서 미네랄과 콜라겐을 내어주는 시간입니다. 3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진국이 완성돼요. 3단계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만들 때도 발효 과정이 3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 발효에서는 포도가 알코올을 만들고 두 번째 발효에서는 탄산이 만들어지고 숙성 과정에서 맛이 깊어지죠. 각 단계마다 와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롤로가 위대한 건 포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간의 축적이 만들어낸 복합성 때문이에요. 그 원리를 뼈에 적용한 거라고요? 한국인들이 뼈를 와인처럼 시간을 재료로 써서 다루고 있었다는 건가요? 기훈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장인어른, 이 국물에는 소금 간 외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마늘도 허브도 향신료도 없어요. 오직 뼈와 물과 시간. 그 셋뿐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고요? 이탈리아 요리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소프리토, 그러니까 양파와 당근과 샐러리의 삼위일체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마늘, 로즈마리, 타임, 월계수 잎을 추가하고요. 이게 이탈리아 요리의 기본 문법이에요. 아이가 글을 쓸 때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듯이 이탈리아 요리에는 반드시 이 향미의 삼위일체가 있어야 합니다. 문법 없이 문장을 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건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에서 바이올린을 빼고 피아노만으로 연주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장인어른, 이탈리아 요리가 오케스트라라면 사골은 독주입니다. 하나의 악기가 혼자서 울리는 소리예요. 뼈 하나로 완성되는 독주곡. 그래서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하면 오히려 소리가 탁해져요. 독주라. 가슴을 찌르는 비유였습니다. 저는 평생 오케스트라만 지휘해왔어요. 여러 악기를 조합하고 균형을 맞추고 소스와 재료의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것이 셰프의 역할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인 사위는 악기 하나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줄 선 500명이 그 증거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증명하는 게 바로 저줄이었어요. 500인분이 1시간도 안 되어 동인한 저 현실. 향신료 하나 없이 만든 국물에 500명의 세계. 최고 선수들이 열광하는 저 현실을
제 40년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론이 틀렸거나 제가 40년간 몰랐던 세계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숟가락 하나 안 대고도 이미 지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제일 치욕스러웠어요. 하지만 셰프의 자존심이 속삭였습니다. 아직이야. 직접 맛을 보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없어. 혀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준비한 500인분의 떡국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훈의 얼굴에 초조함이 번졌습니다. 솥을 기울여봐도 바닥에 걸쭉한 국물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때 식당 입구에서 한 무리의 쇼트트랙 선수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훈련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얼굴은 추위와 운동으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나왔죠. 떡국 남았나요? 그 절박한 외침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훈이 솥을 기울이며 난처해했어요. 어쩌죠? 딱 한 그릇 분량밖에 안 남았는데. 선수들의 얼굴에 절망이 번졌습니다. 한 여자 선수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제발 한 숟가락이라도요. 그 간절함이 진짜였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간절히 원하듯이 이 아이들은 국물 한 그릇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방금 2시간 전에 제 파스타가 수십 접시나 버려졌잖아요.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반면 이 떡국은 한 그릇이 모자란다고 이 난리인 거예요. 남아도는 파스타와 모자라는 떡국. 이 대비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셰프로서 이보다 더 참담한 비교가 있을까요? 제 음식은 넘쳐서 버려지고 기훈의 음식은 부족해서 울고 요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정직한 기준은 결국 빈 그릇이었어요. 다 비워진 그릇은 셰프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거든요. 오늘 그 훈장을 받은 건 제가 아니라 기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총괄 셰프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거죠. 비켜봐. 내가 맛을 봐야겠어. 선수촌 총괄 셰프로서 이 음식의 위생과 품질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사실 머리와 코가 온종일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 심판관인 혀에게 결정을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선수들의 원망 어린 시선이 등 뒤에 꽂혔습니다. 5명의 선수가 빈 그릇을 들고 서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이탈리아어로 투덜거리더군요. 저 아저씨 파스타 셰프 아니야? 거기 가서 파스타나 만들면 되잖아. 또 다른 선수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우리가 3시간이나 훈련하고 왔는데.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탈리아 올림픽 선수가 이탈리아 셰프에게 파스타나 만들라고 비아냥거리는 세상이라니요. 40년 전 저는 스승 안젤로 셰프 밑에서 수업을 시작했을 때 이탈리아 음식은 세계 최고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선수촌 식당에서 그 믿음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게 다 저 하얀 국물 때문이었어요. 기훈에게 손짓했어요. 가져와. 그 대단한 진국이라는 거. 기훈은 마지막 남은 국물을 솥 바닥에서 정성스럽게 긁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국자가 솥 바닥을 긁는 소리가 쓱, 쓱 하고 고요해진 주방에 울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제 심장을 긁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까워하며 정성스럽게 담는 그 움직임에서 72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사흘 밤낮을 지킨 국물의 마지막 한 그릇. 기훈의 손도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명도 다 떨어져서 볼품없는 그릇이었습니다. 뿌연 국물과 하얀 떡 몇 개가 전부. 이탈리아 요리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낙제점인 비주얼이었어요. 트러플도 없고 허브 장식도 없고 소스 드리즐링도 없는. 색채의 대비도 높낮이의 변화도 없는. 그냥 하얀 것이 하얀 그릇에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받아든 순간 손바닥에 묵직한 열기가 전해졌어요. 그 온도만으로 뭔가 달랐습니다. 보통 수프는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식어요. 하지만 이 국물은 유독 뜨거움을 오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젤라틴 농도가 높은 국물은 열 보존력이 일반 물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더군요. 72시간의 시간이 국물의 온도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가까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아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뿌연 물이었는데 코앞에서 보니 달랐어요. 국물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기름방울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빛에 가까운 기름방울이 유백색 국물 위에서 느리게 유영하는 모습이 마치 이탈리아의 고급 올리브유를 빵 위에 뿌렸을 때의 그 아름다운 광택과 닮아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국물을 살짝 떠봤습니다. 숟가락에 국물이 코팅이라도 된 듯 얇게 묻어서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이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이 점도 이 밀도. 72시간이 만들어낸 무게감이 숟가락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 미학적 낙제점이라고 했던 말을 살짝 철회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건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고 단단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의 화려함이 드레스 차림의 파티라면 이 국물은 갓 세탁한 흰 셔츠 같았어요. 군더더기가 없는 깨끗한 품격. 그리고 김이 코끝에 닿는 순간 아까 솥에서 맡았던 그 향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더 진하게. 뼈가 녹아내린 원초적인 단백질의 향. 거기에 미세하게 섞인 곡물의 달콤함. 떡에서 올라오는 쌀의 향기가 사골 국물과 어우러져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40년 경력의 셰프가 숟가락을 들면서 손이 떨리다니. 이건 제 요리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슐랭 심사위원 앞에서도 이렇게는 안 떨었고 대통령 만찬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는 안 떨었는데 지금 사위가 끓인 하얀 국물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긴장한 건지 두려운 건지 아니면 이미 답을 알면서도 확인하기 싫은 건지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편견을 버리겠다. 40년의 경력도 이탈리아의 자존심도 스승 안젤로의 가르침도 전부 내려놓겠다. 오직 혀끝의 감각으로만 요리사의 순수한 미각으로만 판단하겠다. 저는 냉정한 심사위원의 눈빛으로 숟가락의 국물을 천천히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기훈도 보조 스태프도 줄 선 선수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00인분을 다 먹어치운 그 국물의 마지막 한 그릇이 지금 이 순간 40년 셰프의 혀 위에 올라가려 하고 있었어요. 입술에 국물이 닿는 순간 끈적할 정도로 진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물이 아니었어요. 마치 최고급 크림 수프의 농도를 가진 투명한 액체랄까요? 그리고 국물이 혀 전체를 덮는 순간 저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는 게 아니라 감겨버린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이것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었어요. 72시간 동안 맹렬한 불과 싸우며 뼈가 뱉어낸 인내의 맛이었습니다. 오소부코의 소스에서 느끼던 그 감칠맛을 기억하시죠? 송아지 정강이뼈에서 배어나오는 그 깊은 풍미. 그것을 10배, 아니 100배로 농축해서 액체로 만든 느낌이었어요. 감칠맛이 혀 위에서 층층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층은 고소함이었어요. 뼈의 골수가 녹아서 만들어낸 크리미한 고소함. 두 번째 층은 은은한 단맛이었습니다. 이건 설탕의 단맛이 아니에요. 콜라겐이 분해되면서 만들어내는 인공적으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자연의 단맛이었죠. 세 번째 층은 깊이였습니다. 그냥 깊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 같은 깊이. 한 숟가락을 삼켰는데 맛의 여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계속 변주되고 있었습니다. 소금 간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는 기운의 말이 떠올랐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맛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더합니다. 올리브유, 마늘, 양파, 샐러리, 허브, 와인, 토마토. 최소 7가지 이상의 재료가 협주를 해야 하나의 완성된 맛이 탄생하죠. 그런데 이 국물은 뼈와 물, 소금. 딱 3가지로 이 모든 깊이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요. 72시간이라는 압도적인 시간이 재료의 수를 대체한 거예요.
이탈리아 요리가 재료의 다양성으로 복잡한 맛을 쌓는다면 한국의 사골은 하나의 재료에 극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깊이를 판다. 그 차이를 혀가 정확하게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탁하다며 비웃었던 그 뿌연 빛깔의 의미도 이해가 됐어요. 이건 실패한 육수의 탁함이 아니었습니다. 뼈가 완전히 용해되어 국물과 하나가 된 것.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하고 골수가 녹아 유화되면서 만들어진 자연의 크림이었던 거예요. 이탈리아의 콩소메가 불순물을 제거해서 맑음을 추구한다면 한국의 사골은 불순물조차 시간의 힘으로 맛으로 바꿔버리는 거였습니다. 걸러내는 요리와 녹여내는 요리. 방향이 정반대였어요. 위장으로 국물이 넘어가자 식도부터 따뜻한 기운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선수들이 몸속에 난로를 켠 것 같다고 했던 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진짜 몸 안에서 불이 켜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겨울의 선수촌 주방은 항상 쌀쌀했는데 한 숟가락의 등줄기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칼로리의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콜라겐이 몸을 감싸는 포옹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어서 숟가락에 걸린 하얀 떡을 씹었어요. 저는 뇨끼를 평생 만들어 왔습니다. 감자와 밀가루로 만든 뇨끼의 포슬포슬한 부드러움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식감이라고 믿어왔죠. 뇨끼가 입안에서 살살 녹을 때의 그 행복. 그걸 넘어서는 식감은 없다고 40년간 확신해왔어요. 하지만 이 떡은 제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빨이 들어가는 순간 떡이 저항하듯 탄력으로 튕겨냈어요. 아직 안 돼, 더 힘을 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힘을 주니까 이번에는 부드럽게 갈라지면서 이빨을 감싸 안았습니다. 뇨끼가 부드러운 키스라면 이 떡은 열정적인 포옹이었어요. 쫀득하게 늘어나다가 끊기는 순간 다시 찰지게 달라붙는 그 식감.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곡물의 단맛이 사골 국물의 감칠맛과 어우러져 완벽한 밸런스를 이뤘습니다. 쌀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식감의 극한이었어요. 뇨끼에게 미안하지만 이 떡이라는 녀석은 식감의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뇨끼가 입안에서 사라지는 음식이라면 이 떡은 입안에서 대화하는 음식이에요. 씹을 때마다 다른 식감을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씹기에서는 탄력, 두 번째에서는 쫄깃함, 세 번째에서는 찰진 부드러움. 이 변주가 가능한 건 쌀이라는 재료 덕분이었어요. 밀가루는 글루텐으로 탄성을 만들지만 쌀은 전분으로 점성을 만듭니다. 둘은 근본이 다른 식감이었던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도 셰프의 위엄도 다 잊었어요. 그릇을 두 손으로 들어올려 남은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켰습니다. 입술에 묻은 국물을 혀로 훔치고도 아쉬워서 숟가락으로 그릇 바닥을 긁었어요. 기운이 솥 바닥을 정성스럽게 긁던 그 동작을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제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이 국물이 저한테 보여준 건 맛이 아니라 제가 40년간 놓치고 있었던 요리의 본질이었거든요. 저는 4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소스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비싼 재료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쁜 플레이팅을 할까만 고민해왔어요. 트러플 오일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리고 금박을 살짝 올리고 마이크로 허브로 장식하고. 그게 요리의 정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얀 국물은 그 모든 화려함을 비웃고 있었어요. 뼈 하나를 72시간 동안 지키는 것. 새벽에 일어나 불의 세기를 확인하고 뜨는 기름을 걷어내고 물이 줄면 보충하고. 그 단순한 반복을 사흘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게 진짜 요리라고 이 국물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시간과 정성.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64년을 살면서 처음 깨달은 겁니다. 뇨끼를 만들 때 감자를 으깨는데 3분이 걸립니다. 파스타 반죽을 치대는데 15분. 볼로네제 소스를 조리는데 4시간. 그게 제 시간의 한계였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뼈 하나에 72시간을 바칩니다. 18배의 차이. 그 시간의 차이가 맛의 차이로 고스란히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사람의 영혼을 채우는 약이었어요. 아까 노르웨이 선수가 울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국물에는 시간이 녹아있고
시간은 곧 정성이고 정성은 곧 사랑이니까요. 엄마가 아픈 아이를 위해 밤새 끓여주는 그 마음이 이 국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빈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기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입맛에 맞으셨나요? 녀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장인인 제 평가가 두려웠던 거겠죠. 3년간 결혼 허락을 기다리며 제 눈치를 봤던 그때처럼.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안에 남은 국물의 여운이 아직 혀 위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사라지지 않는 맛이었어요. 보통 음식은 삼키면 맛이 끝나잖아요. 짧은 쾌락이죠. 하지만 이 사골 국물은 삼킨 뒤에도 입안 전체에 얇은 막처럼 남아서 계속 맛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입안에 남기는 긴 피니시처럼요. 와인 세계에서 피니시가 길다는 건 최고의 찬사거든요. 입안에서 30초 이상 여운이 남으면 그건 위대한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골 국물의 피니시는 30초가 아니라 3분은 됐어요. 이탈리아 요리에서 이 정도 여운을 가진 식재료는 24개월 숙성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훈, 한국에서는 이걸 언제 먹는다고 했지? 기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설날에요, 장인어른. 한국의 새해 첫날, 가족이 모두 모여서 이 떡국을 먹습니다. 이걸 먹어야 비로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를 먹는다고요? 저는 그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저 늙어가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생일에 케이크 촛불을 끄면서 또 한 살이네 하고 한숨 쉬는 거.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나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축하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거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 국물을 몸에 채우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72시간 동안 뼈가 스스로를 녹여 만들어낸 깊고 진한 시간을 들이켜고 단단하면서도 끈기 있는 떡을 씹어 삼키는 것. 그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한 해를 버틸 힘과 인내와 따뜻함을 국물 한 그릇에 담아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운이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습니다.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세대 네대가 한 솥의 국물을 나눠 먹는 거죠. 같은 국물을 마시면서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겁니다. 같은 국물을 나눠 먹는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이탈리아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거든요. 크리스마스에 할머니가 만든 라자냐를 가족이 함께 먹는 것. 그때의 그 따뜻함, 그 유대감, 그 안도감. 그게 한국인들에게는 이 하얀 국물이었던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긴 한 그릇. 그건 이탈리아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설날이었군요. 기훈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500인분을 준비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선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타양에서 설날을 맞은 한국 선수들에게 집의 맛을, 어머니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선수들의 마음까지 녹인 거예요. 식당은 이제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은 공기는 아까와 달랐어요. 떡국을 먹고 나간 선수들의 뒷모습에는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죠.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밝게 웃고 있었고 아까 울었던 노르웨이 선수는 동료에게 내일 경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 그릇의 국물이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충전시킨 겁니다. 내 파스타는 그들에게 탄수화물을 주었지만 기운의 떡국은 그들에게 영혼을 채워주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40년간 놓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서 아팠어요. 허세를 부리고 비싼 재료를 자랑하고 접시 장식에 매달리는 동안 정작 음식의 본질인 마음은 비워두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서 아팠습니다. 저는 제 주방 쪽을 돌아보았어요. 파스타 냄비 위에 화려한 소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가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비싼 트러플 오일, 수입산 포르치니, 버섯, 24개월 숙성 치즈, 사프란 가루.
한 병에 몇십 유로씩 하는 재료들이 진열장처럼 늘어서 있었죠. 그 옆으로 시선을 돌리니 기운의 빈솥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하얀 자국만 남은 투박하고 낡은 쇠솥. 화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빈솥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김이 가느다랗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온기가 쉽게 식지 않는 거죠. 그 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비싼 재료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보낸 시간이었다고. 그동안 내가 본질을 잊고 기교에만 매달렸던 건 아닐까? 72시간의 기다림 없이 4시간 만에 만들어내는 소스에 너무 안주했던 건 아닐까? 비싼 재료로 부족한 시간을 대체하려 했던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이 가슴을 쿵쿵 때렸습니다. 40년 전 요리를 시작했을 때의 제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비싼 재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양파와 토마토와 올리브유, 그 세 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프를 만들겠다고 땀을 흘렸죠. 언제부터 저는 재료의 가격으로 요리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한 걸까요? 기운의 사골 국물은 뼈와 물과 시간, 이 세 가지로 500명의 영혼을 채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초심이 저 빈솥 안에 있었어요. 기운을 돌아봤어요. 이 녀석은 솥을 씻고 있었습니다. 500인분을 담아낸 빈솥 안쪽을 수세미로 정성스럽게 문지르는 모습이 마치 공연이 끝난 뒤 악기를 닦는 연주자 같았어요. 도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이 녀석의 손이 거칠었어요. 새벽부터 72시간 동안 불 앞에 서 있었으니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거친 손이 솥을 다루는 모습은 참 다정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3년 동안 저는 이 녀석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편견이라는 안대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이 주방에서 40년 셰프의 고집을 내려놓겠다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겠다고. 64살이라고 배움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기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이 녀석이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봤어요. 기훈, 지금 당장 거래처에 전화해. 이 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 문제가 아니야. 속뼈를 구해야 해. 우리 이탈리아 섹션에서 쓰는 송아지 정강이뼈 말고 사골용 다리뼈를 있는 대로 전부 가져오라고 해. 그리고 한국산 쌀떡도 공수해라. 뇨끼 말고 이 떡이어야 해. 발음이 어려우면 내가 전화할까. 기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장인어른 설마 직접 끓이시겠다는 건 아니죠. 저는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메뉴에 추가할 거다. 이름은 서울의 아침이라고 하지.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에서 이탈리아 셰프가 끓인 한국식 사골 떡국. 이탈리아의 불과 한국의 뼈가 만나는 요리. 세상에 이보다 멋진 조합이 어디 있겠나. 내 40년 파스타 경력과 자네의 사골 철학이 만나면 선수들의 내일 경기가 달라질 거야. 단 조건이 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육수는 내가 끓인다. 72시간 동안 불 옆을 지키는 그 미련해 보이는 짓, 내가 직접 해보겠다. 이 맛의 비밀을 내 손으로, 내 혀로, 내 시간으로 확인할 때까지 나는 잠을 자지 않겠어. 기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충혈된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이 녀석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네, 셰프님. 제가 불 조절 당번을 서겠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장인어른이 아니라 셰프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았습니다. 사위로서가 아니라 동료 요리사로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죠. 아니, 거꾸로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훈을 동료 셰프로 처음 인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기훈의 빈 떡국 그릇을 제 파스타 접시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빨간 토마토 소스가 묻은 하얀 접시와 하얀 국물 자국이 남은 하얀 그릇. 이탈리아와 한국이 처음으로 같은 높이에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파스타의 화려함이 떡국의 깊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어요. 제 파스타는 눈을 즐겁게 했지만 기훈의 떡국은 영혼을 채웠으니까요. 어느 쪽이 진짜 요리인지 텅 빈 떡국. 그릇과 가득 남은 파스타 접시가 잔인할 만큼 명확하게 대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이 가져온 사고를 받아들었어요. 투박하고 무거운 소다리뼈. 이탈리아 셰프가 평생 다뤄본 적 없는 종류의 뼈였습니다. 오소부코에 쓰는 송아지 정강이뼈는 날렵하고 예쁘장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골은 투박하고 묵직했어요. 마치 거장의 조각 작품 같았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무게감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이 뼈 안에 72시간의 기적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뼈를 찬물에 담갔어요. 핏물 제거가 첫 번째 과정이라고 기훈이 알려줬거든요. 뼈 속에 남아있는 피와 불순물을 천천히 빼내는 작업. 12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12시간이요. 파스타 면을 뽑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한데 사골은 준비 과정만 12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격차가 바로 아까 혀가 느낀 맛의 격차였던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기훈과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사위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한 거예요. 기훈이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머니들이 설날이 되면 며칠 전부터 사골을 준비한다고요. 밤새 끓이면서 중간중간 일어나 기름을 걷어내고 물을 보충하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일수록 정성이 깊다는 뜻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일요일마다 라구 소스를 만드셨거든요. 새벽부터 양파를 볶고 토마토를 으깨고 고기를 넣고 4시간을 조리셨어요. 그리고 늘 말씀하셨죠. 마르코, 좋은 소스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란다. 서두르면 맛이 도망가. 어머니의 4시간과 한국 어머니의 72시간. 숫자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는 같았습니다. 12시간 뒤 핏물을 뺀 사골을 큰 솥에 넣고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기훈이 옆에서 불의 세기를 가르쳐줬어요. 너무 세면 국물이 탁해지고 너무 약하면 뼈가 안 녹는다고. 보글보글 아주 작은 거품이 올라오는 정도가 딱 맞다고요. 저는 그 미세한 불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파스타를 삶을 때의 팔팔 끓는 물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인내의 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선수촌 주방에 저와 기훈 둘만 남았습니다.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렸어요. 6시간쯤 지나자 국물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하던 물이 서서히 뿌옇게 변해가는 과정을 저는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뼈가 녹고 있는 거였습니다.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골수가 지방으로 변하면서 물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40년간 수천 번 소스를 졸여왔지만 이렇게 느린 변화를 지켜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건 마법이 아니라 화학이었고 동시에 시였습니다. 기훈이 졸다가 깨면서 물었어요. 장인어른, 안 피곤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40년 전에 처음 주방에 섰을 때도 이렇게 밤을 샜지. 그때는 미래가 설레서 잠이 안 왔고 오늘은 새로운 배움이 설레서 잠이 안 온다. 그 순간 기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화상 자국이 남은 제 손과 역시 거칠고 물집이 잡힌 기훈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두 요리사의 손이었어요. 40년간 파스타 반죽을 치댄 손과 72시간 사골솥을 지킨 손. 그 두 손은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날 악수했을 때는 서로의 손이 이렇게 닮았는지 몰랐어요.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요리사의 손은 국적에 상관없이 다 같다는 걸. 불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기름에 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손. 40년의 파스타와 72시간의 사골이 그 손 안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만났습니다. 밀라노의 겨울밤, 선수촌 주방의 불빛 아래서 64살의 이탈리아 셰프는 비로소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어요. 내일 아침 이 주방의 굴뚝에서는 밀라노 역사상 가장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를 것이라고. 한국의 뼈와 이탈리아의 불이 만나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라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지만 한국의 깊은 맛은 사흘 밤낮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평생 파스타만 고집하던 이탈리아의 자존심조차 투박한 솥에 담긴 우리 민족의 은근과 끈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화려한 소스로 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인내로 영혼을 채우는 음식. 전 세계가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매일 먹던 밥 한 끼의 위대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셰프가 그날 밤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성이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깊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